네,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장재철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하락장에 대한 미국 현지의 분석도 잠시 들어보고 오겠는데요. 로건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빌 피츠패트릭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Here on Tuesday, following a severe sell-off on Monday, but perhaps some of that was a little bit overdone. So you had a number of factors that drove the marketplace lower yesterday. Most likely the weakness in the jobs report on Friday, but that was compounded by a Japanese carry trade that is beginning to unwind, which of course is really borrowing in the cheaper currency, the Japanese yen, and purchasing higher yielding assets, whether that's in the U.S. or elsewhere. But that's not as attractive with the U.S. lowering rates and the Bank of Japan raising rates. You get an unwind there. So given how strong the markets have been, and hey, we're on a 15-year bull market. And year to date, the numbers have been very strong. So to get a bit of a sell-off, to get a little bit of an unwind on that is really not too surprising. Now, 네, 미국 현지의 진단 역시 증시 하락 예상보다 컸다. 특히 미국의 그 7월 고용 보고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는데 박사님, 실업률 오르면서 샤메 법칙 얘기도 나오고 미국 고용 시장이 진짜 나쁜 상황으로 보십니까? 네, 7월 달 그 고용에서 실업률이 4.3%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3%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그 역사적인 그 실업률의 추이를 보면 평균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5.7%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연준이 통화 정책에서 중요하게 보는 고용, 완전 고용 쪽에서도 보더라도 장기적인 평균 실업률 수준은 얼마로 보고 있냐면 4.2%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랑 그것보다 조금 높은 상황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역사적 평균보다는 훨씬 낮지만은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장기 평균 4.2%보다 높았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갔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고요. 요즘에 이 셈의 법칙, 샤메 법칙이 굉장히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경제 원칙이나 원리보다는 과거의 그 경기 침체와 실업률을 비교해 보니까 그 최근 3개월의 평균치랑 또 지난 12개월의 3개월 평균치의 차이가 0.5%포인트 차이가 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11번의 그 중요한 시점에서의 실업률 평균치를 보면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6.2%. 그래서 이것이 그 과거의 경기 침체기에 들어갔던 시점의 실업률보다는 지금 실업률이 낮다는 점이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샤메 법칙 적중 당시의 실업률 전체 평균이 6.2%, 지금은 4.3%에서 우려도 좀 과도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 골디락스, 나홀로 호황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분위기 이렇게 바뀌었고요. ISM 제조업 PMI 둔화도 증시 폭락의 시작점이기도 했는데 우려할 만한 요인들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십니까? 고용이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으로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약화되는 모습, 실업률이 올라가고 또 그 비농업 부분에서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소비 부분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떨어지고 있고요. 소매 판매액의 그 추세가 전월 대비 증가율의 추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 나오기 전부터 좀 경제 우려를 줬던 것이 제조업 부분에서의 활동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부분의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제조업의 체감 경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4개월 연속 지수 면에서 보면 50을 하회를 해서 이 50 하회한다는 거는 경기가 수축 과정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를 좀 둔화시킬 거라는 우려를 키웠었는데 고용 지표가 이제 나쁘게 나오면서 더 크게 확산시킨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반면에 제조업보다는 그 이후에 나온 ISM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비스 부분이 미국 경제의 약 한 70%를 차지합니다. 제조업은 1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서비스업 부분이 그 지수가 50을 상회하게 나와서
여전히 서비스업 부분이 강건화되는 걸 보여서 최근에 우려되고 있는 것처럼 제조업 경기 약화나 아니면은 취업자 수 감소 아니면 또 실업률이 올라가서 우려되는 경기 침체의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라고 봐야겠는데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뭐 침체 우려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전국적으로 보면 약 한 18.1%에서 지난해 6월, 최근 자료가 6월 자료인데 지난해 6월보다 1%포인트 높고요. 그리고 또 연체율도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 둔화랑 같이 맞물리게 된다고 하면 실업에 따라서 또 오피스나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의 뭐 주요 부품인 그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그 은행들의 그 부동산 압류가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분기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한 13% 정도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압류가 늘어난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기도 하지만은 압류를 통해서 시장이 또 정상화될 수 있다는 또 그게 있어서 좀 긍정적인 사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와 내년에 약 한 1.2조 달러 정도의 그 상업용 부동산의 부채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서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되게 좀 걱정이 되고 파월 의장이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상업용 부동산 이슈는 한동안 미국 경제에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연체율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침체 요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좀 서프라이즈로 나왔었고요. 어제 수정된 뭐 애틀랜타현은 GDP 나와 보니까 2.9%로 상향 조정됐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부분에서의 뭐 경기 둔화 요인은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 부분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소비가 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고 하지만 분기별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비 관련 데이터들을 아틀랜타 연준이 분석해 봤을 때 네. 지난 8월 1일에는 3분기 GDP를 2.5%로 봤었잖아요. 근데 뭐 어제 나온 거로 보면은 또 다시 2.9%니까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이렇게 성장률을 높인 데에는 소비가 좀 더 강건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자랑 소비 가치에서 내수 경제가 지난번 전망보다 좀 높아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산해 볼 때는 약 한 1% 내외로 성장세는 약화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연간으로는 2.4% 성장을 해서 작년 2.5%와 좀 비슷한, 그렇지만 조금 낮은 그런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간 2.4% 성장을 전망을 하고 계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뭐 침체 우려 나오면서 10년물 중심으로 좀 가파르게 내렸는데요. 앞으로 좀 국채금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난 시장이 굉장히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 초반에서 3.75, 3.7%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최근에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일시적 조정이었다는 것처럼 금리의 이런 급격한 하락도 과도한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경제 성장률 2%대 중반과 현재의 어떤 물가 상승 수준을 다 감안했을 때 적정한 10년물 금리는 약 한 4% 내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말로 갈수록 정책금리를 내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10년물 금리가 적정금리 4% 수준에서 3.8% 수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적정한 금리 수준은 4% 내외로 보고 계신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경기 판단이 워낙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경기 지표 하나하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고요. 앞으로 좀 나올 지표 중에서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7월 실업률 지표 가지고 엄청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케인이 또 네.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또 실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술적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8월 달에도 고용이 이렇게 나빠진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연준이 빅컷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2개월, 3개월 연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8월 달 인플레이션도 과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둔화 추세를 보일 것인지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완전 고용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의 지표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그런 변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뭐 연준이 긴급 회의를 해서 금리 내려야 된다. 그리고 뭐 9월에 B컷 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B컷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연착륙 그리고 2%의 경제 성장을 예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B컷까지는 아니고 그냥 25% 정도의 일반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 이 B컷이 있었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90년대 이후에 6번 정도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는데 5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했던 것은 그 IT 버블이 터졌을 때랑 네. 금융위기 때, 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과연 그때랑 같은 수준의 어떤 위기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B컷이 과거 뭐 큰 경제 위기가 올 때 좀 단행이 됐었고 오히려 이렇게 B컷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를 부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뭐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올해 뭐 인하폭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한번 뭐라 그럴까 실업률 때문에 엄청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시장이 10% 이상 조정이 되고 하루 만에 이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거 B컷 가야 된다. 아니면 뭐 75bp 0.75% 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의 경우처럼 위기가 아닌 상황인 다음에야 경기 어떤 둔화나 침체의 속도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고용과 물가 수준을 보면서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내릴 것 같아서 저는 올해 3번 정도, 지난번에는 2번 정도라고 예상을 했지만 요번에 고용 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더 늘려서 올해 9월, 11월, 12월에 25bp씩 총 75bp를 내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계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만 봐서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좀 부각시킬 수가 있겠고 그러면 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증시에 부담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판단하는 경기의 어떤 둔화 속도 급냉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그런 어떤 어떤 금리 인하의 어떤 속도 때문에 시장이 급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인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간다고 하면 그리고 올해 뭐 1% 후반 아주 좀 나쁘게 보더라도 아니면 2%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 시티나 골드만삭스 같은 시티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50bp 내리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시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걸 가정한 상황에서의 그런 금리 인하폭입니다. 근데 지금 마켓 컨센서스는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그런 견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뭐 글로벌 증시 폭락 같은 경우 그 화살이 일본은행을 좀 향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본은행 뭐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하락했다는 분석.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시장에서의 급변동성의 요인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그 엔캐리 네. 관련된 이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 부분의 경계가 점진적으로 좀 약화됐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 지표가 나빴던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일본 엔화가 갑작스럽게 강세가 됐던 부분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엔캐리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고금리의 상품을 해외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엔화가 이제 금리도 낮고 엔화 가치가 싸니까 아주 싸게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놨는데 엔화가 강세가 되면 엔화로 갚을 때 더 많은 외화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정책금리를 0.25%까지 올렸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0.75 아니면 1%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연준이 정책금리를 내리지만 일본에서의 정책금리 인상과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이 스프레드가 줄게 되면 엔화는 더 강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부채를 갚기 위한 그 비용이 더 커지니까 해외에서 엔화를 빌려서 판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겠죠. 주식이든 뭐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되거나 아니면 현실화될 우려를 반영을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일본은행 부총재가 오늘 뭐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좀 엔화 강세는 진정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쨌든 금리 인하 속도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은의 고심도 그럼 깊어지겠습니다. 한은의 피벗은 어느 정도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어떤 상황, 예를 들면 6월까지 나온 우리 산업 활동을 보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제 상황이 과거 추세로부터 얼마만큼 이제 떨어져 있느냐. 근데 이게 4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나쁘죠.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선행 지수는 좀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내수 부분이 부진해서 동행 지수가 나쁜 부분, 그리고 또 대외적인 환경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저는 8월 달에 인하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이번 달에. 그렇지만 최근에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 마지막 주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는 0.3% 전주 대비 굉장히 이제 18주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하고 있고 또 이게 늘어나면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금융 불안 요인을 또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 정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10월 정도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켓 컨센서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거의 비슷한데요. 10월 정도에 그 한은이 피봇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8월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뭐 집값 상승 이런 걸 봤을 때는 10월 예상하고 계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시장의 어쨌든 불확실성은 확실히 커져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뭐 안전자산에 대한 뭐 선호, 자산 배분 고려해 봐야겠습니까? 예, 미국 경기가 연착륙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이 한 달 잘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변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시장이 이제 나쁜 뉴스에 아주 잘 반응할 수 있는 아주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를 좀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주식을 다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기 둔화에 따라서 뭐 경기 방어주라든지 손 바꿈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금리는 내려올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또 금 이런 것도 이제 수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기가 좀 지금보다 둔화될 거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서 유가는 하락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동에서의 불안 등 여러 가지들 상황할 때 변동성이 클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기가 어쨌든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고려를 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재철 이코노미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